특파원들이 한 가지 이슈를 줌인해서 전해드리는 워특 줌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워특 줌인 시간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지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죠. 이 아시아 순방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냐, 언제 쏠 거냐, 핵실험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바이든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핵실험을 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을 쏘는 그런 행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지 또 역시 오늘 함께 워특주민 시간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KBS 워싱턴 지국의 김기현, 이정민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먼저 김기현 특파원, 이게 사실 보도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가십성 기사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레드카펫에 누가 나타났는지 이런 가십성 기사가 많긴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일정이 메시지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일정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양국이 일정 짜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을 텐데, 그 일정 보니까 미국 측이 원했던 메시지가 좀 잘 담긴 것 같던가요? 그 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항상 포함되는 내용,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 회동과 함께 확대 회담, 공식 만찬, 그리고 해당 국가 외교 공관 직원 격려 같은 걸 빼고 보면 일정을 통해 보여주려는 메시지의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시찰하고 대규모 투자 발표 기업 면담 등이 눈에 띄었고, 안보 행보로는 비무장지대 방문이 빠지는 대신에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이 들어갔죠.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2박 3일 동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확실히 우군으로 삼았다는 걸 중국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은 물론 중국의 행보도 면밀히 살피는 정보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한미 관계의 틀이 경제 안보 위주로 짜여짐에 따라 북한 문제는 상황 관리 차원 현안으로 밀리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전임 정권의 노력을 잊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의미 부여를 너무 잘해준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영상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보는데, 사실 2박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좀 어디에 힘을 주고 싶었다라는 게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경제 행보라고 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 도착 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처음 찾았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관련 기업들을 그 백악관에 초청해 놓고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대미 투자를 독려했던 장면과 겹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한국을 떠나는 날 그 당일 숙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면담한 겁니다. 미국에 13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일자리 8천여 개를 만들어준 데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분석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공장행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순방 행보로 중국을 겨냥해서 아시아 순방 행보를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과 쿼드 정상회의를 통한 메시지를 내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 관련 일정은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라고 봐야 하겠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고, 이제 이정민 특파원은 어땠어요? 김기현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반도체 공장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이었어요. 온 첫날부터 발벗고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내용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큰 연설을 하나 할 거다라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그 반도체 공장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반도체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가를 보여줬고, 김기현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기사가 나왔는데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투자 유치를 잘해서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이만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 오죽하면 삼성 반도체 공장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투표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에피소드까지 있었죠. 그 정도로 뭐 굉장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을 준 일정이 그 반도체 공장의 일정, 미국의 국내 정치와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재미있었던 일정이 DMZ 방문을 안 했죠.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특히 첫 방문 때는 무조건 DMZ를 갑니다. 이게 아주 상징성 있는 장소잖아요. DMZ라는 장소가 뭐 대립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단골 이 장소인데 DMZ를 안 갔죠. DMZ를 안 간 대신 간 곳이 항공우주작전본부, 이 공군 지휘부죠. 그런데 이 이유를 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DMZ 안 가는 건 내가 부통령 때 갔으니까 였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는 좀 선뜻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지위가 달라졌는데. 많은 걸 고려했으리라고 보지만 뭐 가장 큰 거는 일단 북미 관계가 지금 DMZ 가서 뭘 할 만한 정도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북미 관계가 워낙 교착 상태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DMZ를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메시지를 좀 보류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을 최근에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대신한 장소가 하필이면 항공우주작전본부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오산에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을 통해서 출국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일단 좋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국내 기사에서는 이제 주로 대북 경고에 초점을 많이 뒀던데, 저는 사실 좀 듣는 순간에 우리 군에도 이제 육해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군, 그 중에서도 항공 우주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곳, 당장 좀 생각해봐도 북한도 있지만 중국도 고려한 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군에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적이 북한입니다. 뭐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북한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게 한 반도니까. 그런데 공군과 해군은 북한 위협에도 대비하지만 주변국에 대응하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생각해봐도 카디즈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넘어왔을 때 대응하는 데가 공군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많이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북한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물론 크겠지만 그에 더해서 대중 메시지를 좀 같이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중국이 지금 우주 개발에 아주 큰, 군사적으로 아주 큰 발전,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한 탐사 협력 분야 강화에 대한 이런 양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항공우주작전본부 가는데 조금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 선언문에서도 다들 이게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도 사실 이제 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지 첫걸음, 정말 그땐 첫걸음이었거든요. 첫걸음을 뗐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아주 큰 걸 받았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도 역시 우주 개발에 대한 또 한미 양국의 발전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럼 이제 미국이 소망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준 거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의 소망을 우리가 구현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 대가로 한국은 과연 무엇을 받았냐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사실일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들의 이제 공동 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합의문, 선언문을 보면은 문화 하나하나를 이제 가득 뜯어서 보고 있을 텐데 1년 전에 합의문에 선언문에 토대를 두고는 있어요. 토대를 두고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얻어내는 것, 우리나라가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공동선언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 쪽에서 요구했던 거, 미국은 경제 동맹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춰서 온 것 같은데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 쪽에서 미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이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군사 분야, 안보 분야에서의 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 또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강화 이런 게 목적이었던 것 같고 좀 김기현 특파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뭐 우리 기업들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좀 끌어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1일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좀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차차 공을 들여야 될 분야라고 요거는 보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 안보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우선 한미연합훈련 확대가 있었죠. 이걸 한반도 그리고 주변 국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메시지에 좀 우리가 같이 이제 발을 맞춰가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범주도 이제 핵미사일 방어까지 모든 범주를 하자. 전략폭격기 같은 거 끌어오자. 이래서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을 더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는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었나 싶고요. 그리고 한미 외교 국방장관 확장 억제 전략 협체. 이거 말이 어려운데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그걸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협의체거든요. 이거 2016년에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북미 간의 화해 무드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던 건데 이걸 다시 강화하자는 얘기를 윤석열 정부가 이 취임 이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국과 한국의 어떤 핵무기 관련한 협정을 더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는 보다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한다는 게 북한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억지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이제 어렵잖아요. 억지력, 억제력, 뭐 방어력 뭐 이런 거는 좀 쉬운데 억지력이라는 거는 북한이 예를 들면 남한에 핵 공격을 하잖아요. 보복 우려가 없으면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냥 해버리고 말지.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만약 보복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 핵 보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격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에서 나서서 북한에 우리가 그럼 보복 공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북한도 죽게 되잖아요. 내가 죽는데 그 공격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보복 공격을 우려해서 아예 핵 공격, 핵 선제 공격을 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핵 억지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억지력, 억제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같이 방송 리포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늘 방송할 때마다 풀어 써주기가 참 쉽지 않은 말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예를 들어 바짝 긴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할 거야, 이제 미사일 쏠 거야라는 얘기를 한 달 반 정도부터 계속 정보를 공개적으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억지력의 작전의 하나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이게 먹혔잖아요. 그 미국 정보 파악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최근 있었던 그 미 하원의 UFO 청문회에서 나왔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 국방당국이 미확인 비행 현상, 이른바 UFO와 관련 정보를 너무 많이 숨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계속 추궁을 했었죠. 근데 그러자 군 정보 당국자 뭐 그걸 다 공개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 그리고 현황 파악 능력도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적대국에 이게 노출되면 이후 심각한 후과가 우려된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었거든요. 일단 군 정보 당국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은 그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UFO 관련 비밀이겠죠. 내놓은 변명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성능 위성 판독 이상의 수많은 정보 자산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해당 자산들이 그러면 실제 UFO를 찾기 위해서 운영됐다? 이거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적대국 혹은 감시 정찰이 필요한 나라들에 대한 정찰 활동 중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옛날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정보 자산을 적극 활용해 왔었죠. 이른바 김빼기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같은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행동에도 미리 알리고 경고를 하면서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충격의 강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리 대응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또다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엔 약간 또 결이 달라요. 이번에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당국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북한이 계속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미사일과 핵실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보에 대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가안보 당국 역시 판단을 하고 공개 여부를 현재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한 게 처음에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때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했던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워딩을 읽어보시면 핵실험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5월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고 미국 정부도 그 전망을 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심중까지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이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완비가 됐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 김기현 특파원이 말했듯이 정치적인 최종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최종 결재 시점까지는 미국 정부가 마땅히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정말 움직여주면 뭐 미국의 정부가 다 맞다는 걸 인정해주는 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 정부도 은근히 그걸 원하고 미리미리 공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핵실험이나 아니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을 거다라고 또 예측했었던 이게 무슨 도박도 아니고 참 힘듭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심중을 예측하는 일이. 근데 사실 코로나는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 보고가 있었잖아요. 2년 반 만에 코로나 대응이 시작되고 무려 2년 반 만에 야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라고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공식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이 미국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해석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뭐 의견이 다 서로 다르죠. 북한 내부를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보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코로나 발생을 공표해야겠다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일단은 아무리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큰 위기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표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감염자가 이렇게 몇십만 명씩 일주일 만에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197만 명이 걸렸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 따져보면 전체 8%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왕창 지금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오랫동안 북한이 숨기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코로나가 계속 이미 알고 있었는데 북한이 지금 와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짠하고 공개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북한이 사실은 2년 한 3개월 동안 봉쇄를 완전히 철저한 봉쇄를 했습니다. 그 교류가 많았던 중국하고 발을 딱 끊고 아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쌀 같은 것도 수입 안 할 정도까지. 그래서 북한 인구의 한 40% 정도, 한 50% 가까이가 경제적인 사정이 25% 감소했다라는 통계까지 있었거든요. 폐쇄적인 만큼 코로나가 한 번 들어오면 대신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이 시점에 터뜨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게 지금 5월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한 4월 정도부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최근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발생 시점을 예단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오랫동안 이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물자를 받으려고 혹은 물자 받는 포석으로 이런 걸 공개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고요. 계속해서 좀 물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깔았다라는 보도도 있긴 했지만 그럼 물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좀 밀당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럴 기미가 전혀 없죠. 우린 일체 국제사회에 뭐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국제사회 어떤 지원해주겠다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느 시점에 국제원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까지 최대한 버틸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미사일 또 시험 발사 또 이제 핵실험
도발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차근차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맞물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공동선언문에 다른 얘기해보죠. 사실 미국이 가장 원했던 축이기도 했고 사실상 많이 받아내기도 했어요. 경제 안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게 작년에는 경제 안보라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진 않았었거든요. 이 경제와 안보, 말이 사실 경제 안보여서 그렇지 내용들은 우리 다른 특파원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주긴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뭘 받았을까요, 김기현 특파원? 우리나라가 받았다라기보다는 음. 지금 미국에서 어떤 걸 가져갔느냐를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미 동맹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이 정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백악관 풀 기자단이 공유한 확대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settled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한미가 모든 걸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풀기자단 설명이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뼈가 있다고 봅니다. 직전에 이뤄졌던 게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인수 회담 직후였기 때문인데요. 실제 어느 정상회담이건 간에 소인수 회담은 핵심 측근하고 통역만 참석한 가운데 모든 협상 주제를 위에 올려놓고 통합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한 인사 이와 관련해 그 소인수 회담이 열리면 그 공개 발언 시간이 끝나고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가 오간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측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는 여겨지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들, 즉 대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을 적극 동참시키는 것을 이뤄냈다. 이 흡족한 반응을 보여준 게 바로 We settled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반도체 공급망, 기후변화, 소형 원자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지난해 비슷한 내용이 다뤄졌다고 해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죠.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지난해보다 한국 정부의 적극성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중국 견제라는 리세트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세틀이 돼 있는 거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은 좀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중국 교역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현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세틀해 나가는 우리의 위치를 지워져 나가는 이 방식이 지금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의 입장은 일본은 확실히 그냥 줄을 선 거잖아요. 일본은 줄을 섰다고 말하기보다는 일본 자체가 원래 대중국 관계, 대미 관계에서 워낙에 명확하죠. 70년 역사, 전후의 70년 역사가 계속 그래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아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한국을 먼저 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아 순방을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쿼드 정상회의, 일본에서 있는 쿼드 정상회의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력체, 이 쿼드 정상회담을 오는 거고 거기에서 그 김에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경제 프레임워크도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안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자리를 약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안보는 소그룹 아주 믿을 수 있는 나라만 이제 만들어서 소그룹 안보 협의체를 여러 군데 두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과 같이 했던 오커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가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믿을 수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아주 믿게 만들고 싶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 배경과 여건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끼워놓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나라들과 아주 타이트한 안보 협력을 맺어서 곳곳에서 중국을 이렇게 에워싸려는 측면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워낙 탄탄하고 중국이 워낙에 경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좀 넓혀서 여러 나라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도 포함을 하겠다고 한 거죠.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진 기지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주축이 되는 모양새를 확고하게 다시 한번 천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워낙 지난 몇십 년간 친미 노선을 해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그럴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죠. 22일자 칼럼에서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과 점심을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폭스뉴스에서 얼간이라고 안마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캐나다, 핀란드 그리고 멀게는 일본까지 서방 세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지난 20일자 칼럼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에너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물자를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물건 팔기를 꺼리는 나라 가운데 중국도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국제사회 보편 규범으로 일탈에 대한 응징 효과를 내고 있다는 단언인 셈이죠. 다만 미국 내 정치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패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세력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적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가치를 내세워서 국제적으로는 동맹을 규합했지만 국내에선 그 가치를 공격하는 세력에게 밀리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서 동아시아 정세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는 효과가 그리고 파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효과는 최대화하고 파장은 최소화하는 주도 면밀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백악관도 맡고 있고 국무부도 맡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김승민이라는 기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게 참 한국에서는 많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의 내각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저는 참 타당하고 좋은 질문, 그리고 외국인 기자가 한국의 정상을 만나는데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달린 걸 보면 다 하나같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네가 뭘 아느냐라는 게 주된 댓글이더군요.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승민 특파원 저도 백악관 출입하면서 여러 번 만났었는데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죠.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기자 생활을 열심히 수행하고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외국인이 하얀 머리나 노란 머리나 빨간 머리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까요?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는 그런 질문을 공부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보기에, 세계에서 보기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은 것을 내줄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의 5년, 이제 첫 시작이었죠.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 간에 처음으로 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의 5년이 정말 처음 선언문의 결실을 다 맺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워특주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